관련된 분야고요. 방위 산업을 제외하고도 뭐 군사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우연구소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동시에 현암테크라고 하는 방산업체에도 같이 있습니다. 이 방산업체는요, 무기 체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핵방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사일 공격, 폭탄 공격 같은데 안전한 시설물을 짓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그 자재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라든지 뭐 유럽에서 주로 수입을 하다가 이제 그 회사에서는 설계를 해서 군이나 아니면 민간 공항 아니면 뭐 시청이나 도청 같은 데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만드는데 2022년도부터 국제안보연구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제가 거기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석사 학위 논문을 받을 때도 원래는 이제 지역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안보 전략, 군사 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논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박사 학위 논문 들어가면서 이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방위 산업화, 그러니까 최근 두 국가가 방위 산업을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강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는 논문이었고, 해당 논문에서 제가 이후 연구에서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는 방법론을 이제 이쪽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적, 내적, 이념적 요인이 작동한다. 그래서 이런 후발국의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과는 다른 요인에서 출발을 해서 다른 곳을 목표로 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이론화를 이제 시도해서 이후에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했던 연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기술적인 동향, 군사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해서 한번 연구를 시작해봤습니다. 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좀 제가 문제인식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 이후부터는 특히 이제 군사 기술 쪽에서는 이 기술 패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의 전쟁을 기술 전쟁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전쟁이 가장 강조되던 시기에 오히려 재래식 전쟁이 강조되고 있다는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들을 최근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출발은요, 기술혁신, 군사기술혁신을 이제 RM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럽과 서방 선진국들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발국은 방위 산업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특히 이제 한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무기의 발달이 전쟁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쳐왔죠. 그래서 이러한 무기의 발달을 두 종류로 나눠보면은 진화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 혁명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진화의 결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예컨대 화약이 실제 전장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던 거는 뭐 15세기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화약 추진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화약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진화의 결과라고는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사용한 전장의 환경이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군사기술의 측면에서는 혁명적인 결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고도화를 통해 탐색과 파괴, 서치 앤 디스트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타겟을 획득하는 부분부터 타겟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전 과정에 거쳐서 사실 AI가 현재도 담당할 수 있다. 기술적인 발전은 이미 끝났는데요. 이게 실전에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혁명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기술혁신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스 슈바프가 이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 분야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 기술혁신에 대해서 그 전투체계에 반영해서 발전해 오고 있었죠.
클라우스 슈바프가 이야기했던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미 90년대부터 미군을 중심으로 발전한 네트워크 중심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해왔고, 초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AI, 무인 전투체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초현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AI 무인 전투체계와 함께 맞물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군에서도 그 VR 기기를 활용해서 드론을 조종하는 것으로 한번 방향을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전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민간 시장에서 활용됐던 기술이 이제는 군의 기술로서 활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실제로 한 7, 80년대만 하더라도 방향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군사기술이 훨씬 앞선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군사기술의 일부가 민간에서 활용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중목적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달하게 되고, 군 무기가 점차 첨단화되고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민간의 기술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2002년도에 미군은 이미 예멘에서 드론을 이용한 표적 타격을 실시했고, 2002년부터 16년까지 집계한 것으로만 따지면은 최소 165회, 156회 이상의 드론 공격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그 표적을 탐색하는 기술 자체가 크게 발달하진 않아서 민간인 오폭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서 활약한 이 터키의 바이카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이카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드론이죠, 정확하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기 시작했고, 작년 초에 터키가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독도함 정도 되는 크기인데, 여기에 이제 탑재되는 무기 체계는 거의 100% 무인 전투기로 이제 채워져 있는 첨단 전투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인 전투 체계에 비해서 이 무인 전투 체계가 기술적인 접근도는 훨씬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유인 전투기의 경우에는 이 조종사가 중력 가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설계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완전히 자율화시키게 되면 조종사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이 기체가 버티는 그 한계치도 훨씬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군 같은 경우에는 유인 전투기 조종사와 무인 전투기 조종사가 공중전을 펼쳐서 이제 교리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인 전투 체계가 거의 종말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인 전투 체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인기 분야가 기술에 대한 어떤 진출이, 그러니까 요구되는 기술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터키라든지 이스라엘과 같은 후발국이 진입하기 상당히 용이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이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합과 분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이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수직적 통합은 보통 산업 구조를 연구하는 학계에서 주로 쓰는 방법에 의한 겁니다. 주로 이제 대기업의 기업 인수 합병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평적 통합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기업화가 되는 회사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페이스X가 최근에는 스타링크를 이제 발사하기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스타쉴드라고 하는 국방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유럽에서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죠. 그러니까 스타쉴드가 세계적인 지구적인 패권에, 통신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럽도 유럽만의 통신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작년에 EU 사무총장이 발의를 했던 방위산업의 발전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따로 기금을 마련하고 이들의 진출을 돕겠다라고 이제 전략적인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큰 탄력을 받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EU와 그 미국의 어떤 그 관계가 동맹국의 관계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이 군대 체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했냐라고 보면 90년대를 전후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커 여단을 중심으로 이제 군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처럼 뭐 대규모의 육군을 투사하기보다는 작은 규모의 전문화된 군대를 만들어서 테러리즘이라든지 소규모 접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러한 교훈을 따라서 2008년도에 러시아가 대대 중심의 대대 전술단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해서 기존 미국군의 여단보다도 더 작은 규모의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성공 요인이기도 하면서 실패 사례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수행했던 전쟁들을 쭉 살펴보면 뭐 조지아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림반도 합병이라든지 뭐 나고르노 카라바흐와 같은 다소 작은 국가들이 얽혀있는 전쟁에 투입이 됐었는데, 이러한 작은 작전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전쟁 발발 전에도 동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전체의 한 80% 정도가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뛰어난 곡창지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곡창지대가 비가 오게 되면 진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가 한국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탄금대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금대도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비만 왔다 하면은 전체가 진탕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말로 하면 라스푸티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탕으로 바뀐 전장의 환경에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군대들이 전투를 벌이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기갑 전력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훨씬 치명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러시아군이 이제 장기적인 소모전에 대비하지 못했고 전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투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첨단 무기가 사용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는 빈도수가 훨씬 늘었다는 데 있는데, 전투 개시 거의 한 달이 안 돼서 러시아는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미사일을 소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덕분에 이제 부족한 포탄이라든지 탄약 같은 거를 거의 박물관에서 꺼내서 쓸 만큼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우크라이나조차 이러한 문제를 똑같이 겪게 됐는데, 서방 선진국에서는 뭐 첨단 무기 체계라든지 뭐 하이마스라든지 이런 무기를 많이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거는 뭐 탄약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80% 이상이 현대화되지 못한 군대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당장 유럽 자체도 이 무기 체계가 많이 변화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의 재고품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탄약을 보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공동조달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장기전에 대비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침체되었던 방위 산업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공장을 가동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전략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발국 방위산업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국제 방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잡혀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살펴보는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설명력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 빚진거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피라미드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피라미드 모델 자체는요, 그림이 좀 잘 안 나오는데, 피라미드 모델 자체는 결과 중심적으로 이제 좀 재배치한 것에 가깝고, 이 티어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가장 탑 티어에 위치하고 있는 게 미국이죠. 미국은 군사기술도 가장 우수하고 가장 높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점차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의존적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쪽에도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일국의 방위 산업이 국제 방산 계층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발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그 밑에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티어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역할들이 있고 이런 각 티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방위산업이 발전한다고 하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위산업화가 뭐 자본이라든지 경제적인 논리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방산업체 사브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뭐 기타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사활적인 이익보다는 자사의 이윤을 위해서 행동하는 업체들이죠. 그런데 후발국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발국들은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방위력의 상실이라고 하는 게 국가 주권의 상실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그 자조로서,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식으로 자주적인 국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주적인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분석 틀로는 후발국이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위산업화를 추구를 하는데 거기에는 외적, 내적, 이념적 요인이 작동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방위산업화는 이념적인 요인과 내적 요인이 고배 관계에 있고 외적 요인이 더하기 관계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념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동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가 산업적인 역량이나 군사적인 역량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동력이 없이는 해당 국가의 방위산업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방위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산업적, 안보적인 비효율성이 발견이 되는데 정부는 방위산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성과로 인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터키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터키 대선의 결과를 기억하시겠죠. 에르도안 정부가 야당의 총선 패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된 뭐 경제 악화와 뭐 지진과 같은 이런 대규모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 에르도안 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과 테러리즘 척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가장 유사하게 발전하는 터키의 방위산업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동력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방위산업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전면전에 대비한 군대를 육성을 해왔고 화력전과 소모전 위주의 생산과 개발 체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육해공군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방위산업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미군과 연합작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토 표준과 혹은 미군과 높은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 규정이라든지 생산 규정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독자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서방과의 상호 호환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이 패키지 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다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단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뭐 훈련이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생산 체계를 구축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패키지 딜로 수출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기술 경쟁을 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일례로 한국군은 약 50만에서 60만 정도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쓰는 국방 예산을 비교를 하면 한 50조에서 60조가 좀 안 되는 규모의 돈을 쓰는데 주한미군은 16,000명이 52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인당 들어가는 어떤 비용을 계산을 해봤을 때 끊임없이 기술 패권에 도전을 해서 기술 경쟁을 벌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기술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티어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 그러니까 그러한 목표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화력전과 소모전 위주로 선진국의 구멍들을 메꿔줄 수 있는 전략을 취하게 되면은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에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무장이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하자 한국 방위산업은 가성비와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에스토니아라든지 폴란드 같은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 특수성으로 말미암아서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점이 한국을 선택하는 그 파트너 국가들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이 탈냉전 시기에 군축 기조에 따라서 첨단 무기 개발과 미국 방산과의 통합이 진전되었을 때도 한국 방위산업은 안보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서 전차와 자주포 같은 화력 전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한국의 방산 효자 상품으로 이제 전차와 자주포 같은 것을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게 최근 뉴스인데 2023년 11월 뉴스입니다. 하나가 나토 호환 155mm 장약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영국 방산 수출을 이제 뚫고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유럽 내에서 이 포탄에 대한 생산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유럽에서 포탄 생산이 증가했다고 하면 사실상 탄약 비중이 가장 높은, 탄약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에는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뇌관이라든지 아니면 탄피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출 종목을 바꿨을 때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